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가 그친 뒤 해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오후엔 황사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사상자 2명이 나온 경기도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 지자체들이 일제히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함께 정자교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인 신종 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경찰과 검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폭력 수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는 4주 만에 다시 20만 건을 넘어서 고용시장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하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은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시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종일 고농도 먼지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차츰 황사도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고요. 현재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인천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과 광주에서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지 1년 3개월 만에 1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의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정 씨는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대표입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영 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 나눠주실 거예요.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형량하고 정말 차별화가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나온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13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등 재계를 중심으로 위헌이라는 반발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첫 판결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를 내린 법원은 사업주의 유죄 근거로 중대재해법 조항을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재해 발생 전 예방 절차와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안전 책임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평가 기준을 사업주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을 두고 재계는 정확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워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제 하도 사업주들이 이 잔머리를 쓰고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그 모호성하고 그런 것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실제 직원 16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명확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이 판결문에 그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13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에서 유무죄가 선고되는 여러 판례가 나오면 보다 법이 명확해질 거라는 시각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는 날 탄천의 다른 2개 교량에서도 안전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남시는 교량 점검에 나섰는데 시민들은 다리 건너기가 겁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가 탄천 일대 모든 교량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 주변에 있던 다른 교량 2개에서도 보행로 꺼짐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자교에서 1.7km 떨어진 순회교에서는 보행교 일부가 기울어져 보행로를 통제했습니다. 직선이어야 하는 순회교의 난간은 구불구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자교에서 불과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가 주저앉아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3개의 교량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30년 전 분당 신도시가 생길 때입니다. 정자교 붕괴에 이어 다른 교량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걱정이 되죠. 또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많이. 엄청 불안하죠. 엄청 많이 걸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났다 해가지고. 24개의 교량을 점검한 결과 정자교와 동일공법으로 만든 교량은 총 17개. 차도 밑에는 교각이 받치지만 도로 가장자리인 보행로에는 지지대가 따로 없었던 과거 공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구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게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본 기준이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정자교를 포함한 교량 3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일주일 뒤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교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정자교와 비슷한 구조의 교량 12개 부품 상태 등을 확인하는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인시와 안양시 등도 이달 중으로 관내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이경우 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부부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건데 이들 부부 측은 4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며 착수금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경우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가 무급으로 사무장 역할을 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 사무소입니다. 통장이나 계좌 압수도 하셨나요? 지금 다 확인 중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 황대한 씨와 연지호 씨의 주장대로 이 씨가 윗선으로부터 4천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윗선으로 지목돼 그제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는 착수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범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새벽과 31일 오후 이 씨와 두 차례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에 앞서 4천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유 씨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 2021년 9월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각각 3,5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1년 6개월 전에 차용증까지 쓰면서 착수금을 계좌이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범행 직후에도 이 씨가 6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유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부터 2달간 피해 여성을 미행, 감시한 네 번째 공범 이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오는 10일 검찰로 넘겨질 예정인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복잡한 관계가 있죠. 그 관계 핵심엔 가상화폐인 피코인이 있는데요. MBN이 이 피코인 업체 대표를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부터 피의자들까지 모두 얽혀있는 가상화폐 피코인. 이 코인 업체 대표는 MBN 취재진에게 살인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유 씨 부부가 피코인 업체 이사로 일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를 투자자로 소개해준 건 피해자였고 나중엔 피해자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2021년 6월 이후부터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업체 대표와 못 만나면서 유 씨 부부와 피해자 관계는 더 어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코인을 두고 소송까지 오갔지만 피코인 대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또 대표는 피해자가 코인의 홍보나 투자자라기보다 유통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코인을 엄청난 물량으로 사간 뒤 이를 자체적으로 홍보하면서 팔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 씨 부부와 30억 원가량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금전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 때문에 현재 해외인 상황이지만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 4명 중 3명이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에게도 마약 음료를 먹이려 했습니다. 이들은 학부모 연락처를 남기면 문화상품권까지 주겠다며 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명씩 짝을 이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 4명.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자수하며 지금까지 3명이 붙잡혔고 경찰은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가 ADHD라는 상표가 붙은 마약 음료를 건네며 학생들이 구매 의향을 묻는 설문지에 남긴 학부모 전화번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특히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며 어린 학생들을 꼬드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이들한테 그 음료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MBN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피해 학부모는 아이가 학원으로 들어가면서 마약을 투약했으니 500만 원을 들고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모금만 마시고 버렸다라거나 맛이 이상해서 버렸다 등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도 있다고 전해 실제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6건.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서울 학부모에게 알리고 대치동 등 학원 밀집 지역 4곳을 집중 순찰하는 한편 마약 범죄 수사대가 배후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 조민 씨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민 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조민 씨.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 경력 기재와 표창장 위조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고 입학 취소 과정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조 씨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씨도 자신의 SNS에 의사 면허가 있는 동안은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조 씨 측 변호인단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은 연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 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이 CCTV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됐다면 누가 찍혔는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검찰은 CCTV 담당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법정에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 봉투를 막겠다며 설치한 시장실 안 CCTV 화면 모습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재판에서 이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CCTV가 가짜라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잠깐이나마 CCTV가 작동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비서실의 구조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약간 어수선한 그러한 비서실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당시 직원들을 불러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달 초 성남시에서 시장실 CCTV를 직접 설치했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또 2009년 성남시청사 설립 시점부터 2018년까지의 CCTV 설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CCTV 14대가 설치됐고 2018년에는 2대가 설치됐는데 이재명 시장실의 CCTV는 시 예산으로 구매되지 않아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이 시장 측이 해당 CCTV를 개인 비용으로 구입했고 여비서 컴퓨터에만 연결을 한 걸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영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조 씨와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대표 조현성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우영 씨가 받은 대장동 배당금 282억 원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자교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팀은 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고
성남시는 오늘부터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대면으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새 대표가 만나는 건 자카르타 회동 후 넉 달 만으로 이들은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번 달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 후보에는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대구 달서을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윤재욱 의원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지난 4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 현미 씨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닷새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유족은 대한가수협회와 협의 끝에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일본 정부 쪽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주일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민 전 수석은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정을 주도한 시인아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데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하며 강제동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논리와는 전면 배치됩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와도 인식차를 보입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자금에는 강제동원 해결 성격의 자금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올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당국의 감시 체계가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11월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4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도쿄전력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류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일부 사항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은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도착해 현지 시민단체 등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지방의원, 주민 등과 면담하고 원전 일대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세대 전지의 기술 격차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선두인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견 반도체 제품 재료 생산업체의 연구소입니다. 연구원들이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는 패키지 테스트 기술 연구에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매출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기술 개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저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 연계된 보면은 기술들을 보면은 오사트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술. 최근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의 위기를 맞았고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과 2차 전지 경쟁력에서 밀렸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1위를 위해 정부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3대 분야 미래 핵심 기술을 도출하였고 이 분야에 R&D를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부처 차원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오는 2027년까지 160조 원 규모로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싣고 분야별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3대 주력 분야의 100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수준과 시기를 두고 정부 여당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났지만 오늘도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여론이 부담입니다.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2분기 요금 인상을 보류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28조 원을 절감하겠다며 기존의 대책을 다시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자구책 필요성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인상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원료비가 100배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현재의 부담을 줄이면 미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정은 시점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을 고려한 조치지만 문재인 정부의 요금 동결을 비판했던 국민의힘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앞두고 먼저 카드를 던진 건데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가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수를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또 지도부의 이딴 발언 논란을 사과하며 향후 당내 이미지 실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잇따른 설화로 위기에 몰리니 약방의 감초인 양 의원 정수 논의를 꺼내 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정치적인 위기 모면용으로 인기 영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다는 게 우리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라면 민주당이 의석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원위에서의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이 대표와 같은 집안 사람이 벌인 의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경주이시 문중이라고 밝힌 이모 씨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샀다며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된 뒤 소송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매체에 따르면 올해 초 한 행사에서 폴 맥카트니가 수상해 보이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메이카 음악가 블랙 히어로가 SNS에 공개한 당시의 영상인데요. 블랙 히어로는 대마초가 나를 비틀즈와 함께 타오르게 만들었어라는 글귀를 남겨 폴 맥카트니가 대마초를 피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폴 맥카트니는 손주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40년간 흡연해온 마약류 마리화나를 끊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 부인인 헤더 밀스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넘게 진흙 속에 갇힌 소가 구조됐습니다.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을 파는 소방관들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피는데요. 자세히 보면 진흙 속에 까만 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세미놀 카운티 소방관들은 소가 진흙에 갇혔다는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를 구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가 왜 진흙 속에 갇혀 있는지는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호스로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건조해진 몸을 적실 수 있도록 한 뒤 지원된 차량으로 소를 안전하게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소는 약간의 탈수 증상을 제외하고는 건강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변호하는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연속 나오지 않아 소송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7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부모는 배상은커녕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는데요. 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박주원 양에겐 학교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을 들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자 교사마저 전학을 권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2015년 고등학생이 돼 다시 돌아온 동네에서 악몽은 계속됐고 결국 주원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선생님, 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3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무변론으로 일관한 학부모 A씨에 대해서만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어떤 짓을 하고 가해자들이 어떤 짓을 했고 학교가 어떤 짓을 했는데 하지만 7년 소송의 결말은 허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족의 재판을 맡은 변호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학부모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주원 양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져 5억 원의 배상은 없었던 일이 됐고 거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 잃은 엄마가 감당해야 될 지금 이 고통과 짐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변호사는 다니던 로펌을 그만뒀고 변호사협회는 징계 준비에 나섰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꼼수를 부려 금리 인하 기준을 높이고 또 대출 금리를 조작하고 있다고 며칠 전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특별감사를 검토 중입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주려고 우대 조건 기준을 슬그머니 높이고 정해진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난 서인천 새마을금고. MBN 보도 후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고객들은 본점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적자니까 고객 돈을 자꾸만 손을 대는 거야. 이게 보식품보다 더 무서운 도둑이지. 하지만 금고 이사장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진솔한 사과 없이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좀 항의하는데도 특별한 누가 나서서 저기 하는 거는 못 받았습니다. 보도 직후 열린 정기이사회에선 고객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발언권이 그렇게 회의를 끝나야 되는데 네. 3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이사들하고 이게 말이 잘 안 맞아.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 금고 측의 불분명한 해명과 계속되는 발뺌에 고객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해당 금고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뒤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장례식에 메모리얼 스톤까지 먼저 떠나보낸 동물들을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선 반려동물과 똑 닮은 인형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닮았나 한번 보시죠. 당장에라도 꼬리를 흔들며 안겨올 것 같은 강아지들. 영락없이 진짜 같지만 사실 모두 봉제 인형입니다. 필리핀의 한 장난감 업체는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생전 모습과 똑 닮은 인형을 만드는데요. 고객이 보낸 반려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털의 색감과 질감까지 정교하게 재현한다고요. 종종 박제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오로지 천과 인조 모피 등으로만 만든 인형입니다. 최근 그야말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SNS상으로도 인기라는데요. 소중한 추억, 인형으로라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스포츠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된 마이클 조던. 마지막 투혼을 불사른 라스트 댄스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화제였는데요. 그 마지막 시즌에 신은 신발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1998년 NBA 결승 2차전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조던이 신었던 에어 조던 농구화. 조던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색과 붉은색 조합에 조던의 친필 사인까지 선명합니다. 이 귀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시작부터 무려 180만 달러 입찰이 들어와 있다고요. 역대 판매된 모든 운동화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스트 댄스로도 알려진 마지막 시즌 결승전. 당시 조던은 무려 37점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신발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에어 조던. 최종 낙찰가는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낸 미술 작품들. 이리저리 감상하다가 문득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하고 상상해 본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 상상을 현실로 이뤄주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네를 타고 실제와 디지털 세계 사이를 넘나들고 VR 기기를 통해 작품 속을 거닐고 그림 속 술병을 직접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박물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전시회입니다. 회화와 조각 등 과거의 걸작들을 감상하는 동시에 직접 가상현실에 몰입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개념 속에 가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게 이번 전시의 의도라고요. 디지털 세계와 AI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 역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 동안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으로도 나타나 세계적인 경계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뜻한 봄밤 도심 속 고궁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빛 아래 경복궁을 거닐며 왕과 왕비의 수라상을 맛볼 수 있는 경복궁 별빛 야행이 오는 15일부터 열립니다. 또 창덕궁에서도 이 청사초롱을 벗삼아 궁궐을 거니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데요. 두 행사 모두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한미 농구 영화가 맞붙었습니다. 영화 리바운드는 단 6명의 선수로 전국 고교농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실화를 그렸는데요.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 부부의 합작품입니다. 또 영화 에어는 업계 꼴찌였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NBA 신인 마이클 조던에게 운명을 건 성공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헐리우드 대표 절친인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감독과 주연으로 뭉쳤습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장애물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반려견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 경사로를 오르고 또 허들을 넘는데요.
반려견의 민첩함을 겨루는 어질리티 스포츠입니다. 새롭게 반려동물과를 개설한 부천대학교가 오는 9일 대회를 여는 건데요. 누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음악계의 우영우로 불리는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공민배궁이 오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펼칩니다. 서울시향과 네 번째 협연인데 티켓 판매 5일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수준급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19살 공민배군. 10살에 바이올린을 처음 잡은 뒤로는 끼니를 잊어가며 매일 스스로 4-5시간씩 연습합니다. 바이올린 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더 잘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묻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직장인인 어머니는 음악학원에 아이를 맡겼다가 재능을 발견했고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1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민해서 길을 막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고 지금 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아이 컨택이 되고요. 악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협연 무대에 설 세계적인 지휘거장 츠베덴 차기 서울시향 음악감독은 자신의 셋째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아를 위한 재단도 설립한 인물. 발달장애가 있더라도 음악을 하면 눈을 맞추고 관계 맺는 법을 익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We can say people with special needs does not only need something, they also give back to us. 무보수지위에 산정된 티켓가는 단돈 10,000원. 판매 5일 만에 티켓이 매진됐고 젊은 관객층도 과반이 되는 이례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곡을 해석해 좋은 연주를 들려주겠다는 민배군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아하고 감미로운 느낌이 듭니다. 편안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마음도.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꺾고 2패 뒤 3연승으로 기적의 역전 우승 드라마를 썼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은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2승 2패. 마지막 5차전 5세트 14대13 상황. 박정아의 마지막 스파이크가 성공하자 도로공사 선수들이 일제히 코트로 달려들어가 드라마 같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2패를 당한 뒤 거짓말처럼 3연승을 챙기면서 리버스 스윕, 사상 최초의 역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기억에 남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고 기억에도 남게 해줘서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도로공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정규리그 3위를 마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역대 세 번째 기록도 썼습니다. 고비마다 알토란 같은 득점 등 32점을 올린 도로공사 캣벨은 챔프전 MVP를 들어올렸습니다. 14년 만에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흥국생명 김연경은 아직 은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얘기 중이고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또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시즌 프로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며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종일 고농도 먼지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섰습니다. 차츰 황사도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고요. 현재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 하늘빛은 흐려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6.4도, 대전은 5.3도 등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16도, 광주 15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황사의 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